대법원 2020년 11월 26일 선고 2016-13437 판결 사건명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 등 판시사항 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해고 근로자가 해고 당시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 경우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이때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우선 재고용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 요지 1.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자신에게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직장을 잃은 근로자로 하여금 이전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해고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해고 근로자가 해고 당시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한다면 해고 근로자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다. 이때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를 채용하였다면 마찬가지로 해고 근로자가 고용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우선 재고용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시사항 2. 갑이 을 재단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생활부 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다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을 법인이 여러 차례 생활재활교사를 채용하면서 갑에게 채용 사실을 고지하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는데 을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우선 재고용 의무를 위반한 시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늦어도 갑이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생활부 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 업무에 근로자를 2명째 채용한 무렵에는 을 법인의 우선 재고용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2. 갑이 을 재단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생활부 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다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을 법인이 여러 차례 생활재활교사를 채용하면서 갑에게 채용 사실을 고지하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는데 을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우선 재고용 의무를 위반한 시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갑이 고용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을 법인의 갑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을 법인이 갑에게 채용 사실과 채용 조건을 고지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늦어도 갑이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생활부 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 업무에 근로자를 2명째 채용한 무렵에는 을 법인의 우선 재고용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갑이 을 법인의 재고용을 원한다는 뜻을 표시한 이후로서 을 법인이 신규 채용을 한 때에 비로소 을 법인의 우선 재고용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3.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우선 재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고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가름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는지 여부, 적극, 및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자와 해고 근로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이때 해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우선 재고용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우선 재고용 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3.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와 같은 우선 재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가름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자와 해고 근로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해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우선 재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하여 우선 재고용 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4. 사용자의 고용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고용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사용자의 고용 의무 불이행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를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이때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정한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4.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 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 등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사용자의 고용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고용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였어야 할 근로를 다른 직장에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사용자의 고용 의무 불이행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러한 이익은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어야 한다. 한편 사용자의 고용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관계가 일단 해소되어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정한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20년 11월 26일 선고 2017다 239-984 판결 사건명 임금 판시사항 1. 연장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 방식에 관하여 노사 간에 합의하였으나 노사 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분 노사 합의의 효력, 무효 및 이때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연장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연장 근로에 대한 임금 산정의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연장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 방식에 관하여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분만큼 노사 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판시사항 2.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을 등에게 적용되는 단체 협약 등에서 임금 산정 시간과 관련하여 주간 근무일은 소정 근로 8시간과 연장 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 연장 근무일은 연장 근로 5시간의 보장 시간을 정하는 한편 보장 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근로 시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월 단위로 상계하기로 하는 월 단위 상계 약정을 둔 사안에서 실제 연장 근로 시간 중 소정 근로 시간과 중첩되어 상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임금으로 산정되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므로 그 한도에서 위 상계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2.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을 등에게 적용되는 단체 협약 등에서 임금 산정 시간과 관련하여 주간 근무일은 소정 근로 8시간과 연장 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 연장 근무일은 연장 근로 5시간의 보장 시간을 정하는 한편 보장 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근로 시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월 단위로 상계하기로 하는 월 단위 상계약정을 둔 사안에서 위 상계약정은 월 단위로 합산한 실제 근로 시간을 근무 일수에 따라 계산한 보장 시간의 월간 합계와 비교하여 연장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연장 근로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근로 시간이 소정 근로 시간인지 또는 연장 근로 시간인지를 구분하지 않은 채 전체 근로 시간만을 단순 비교하여 연장 근로 시간을 계산한 결과 실제 연장 근로 시간 중 소정 근로 시간과 중첩되어 상쇄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시급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임금으로 산정되어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므로 그 한도에서 위 상계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11월 26일 선고 2017다 271-995 판결 사건명 보증금 판시사항 1. 계약이행 보증계약에서 보증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1. 계약이행 보증계약에서 보증사고란 보증인의 계약이행 보증 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가리키는데 이러한 보증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 내용에 편입된 약관과 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이행보증서와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2. 갑 주식회사 등 4개 건설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을공사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각자 병공제조합과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을공사에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였는데 도급공사 진행 중 갑회사가 을공사에 채무자 회색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을 근거로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자 공동수급체의 잔존 구성원들이 을공사의 승인을 받아 갑회사를 공동수급체에서 탈퇴시키고 갑회사의 지분을 잔존 구성원들이 승계하는 내용으로 출자 비율을 변경한 다음 을공사와 출자 비율 변경을 반영한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공사를 계속하였으나 결국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안에서 갑회사가 도급계약을 해지한 때에 갑회사가 병조합과 체결한 보증계약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잔존 구성원들이 도급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을공사가 병조합을 상대로 위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2. 갑 주식회사 등 4개 건설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을공사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각자 병공제조합과 계약이행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을공사에 공사이행 보증서를 제출하였는데 도급공사 진행 중 갑회사가 을공사에 채무자 회색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을 근거로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자 공동수급체의 잔존 구성원들이 을공사의 승인을 받아 갑회사를 공동수급체에서 탈퇴시키고 갑회사의 지분을 잔존 구성원들이 승계하는 내용으로 출자 비율을 변경한 다음 을공사와 출자 비율 변경을 반영한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공사를 계속하였으나 결국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안에서 갑회사 등이 체결한 보증계약 약관의 문헌과 체계 등을 고려하면 위 약관에서 보증사고로 정한 수급인의 의무 불이행은 보증계약의 계약자인 수급인의 의무 불이행을 가리키므로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보증계약의 계약자인 수급인이 주채무인 도급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보증사고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 갑회사 탈퇴 후 체결된 변경된 도급계약은 을 공사와 잔존 구성원들 사이에서 장래 공사에 대한 출자 지분을 외부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체결된 것에 불과할 뿐, 잔존 구성원들이 변경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갑회사의 출자 지분을 분할하여 가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잔존 구성원들이 갑회사의 을 공사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갑회사가 도급계약을 해지한 때에 갑회사가 병조합과 체결한 보증계약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잔존 구성원들이 도급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을 공사가 병조합을 상대로 위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결에는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가 관여된 도급계약과 보증계약에서 보증사고와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11월 26일 선고 2018다 217974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의. 판시사항 1. 의사의 설명 의무의 구체적 내용 및 의료 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설명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1.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 응급 환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료 계약상의 의무, 또는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나 그 법정 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시술 전 환자의 상태 및 시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의 정도와 예방 가능성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보고 그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의사의 설명 의무는 의료 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고,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 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판시사항 2. 갑 병원 의료진이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기왕증이 있는 을의 심장질환 치료를 위한 수술을 하기 전에 마취 및 수술 과정에서 을의 위와 같은 경추부 질환이 악화되어 경추부 척수병증 또는 사지마비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고 을에게 기관삽관을 이용한 전신 마취와 흉부 거상 및 두부 하강의 자세로 장시간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 결과 을이 양측 손에 섬세한 기능 장애 등의 후유 장애를 입은 사안에서 위와 같이 경추부 척수병증에 따른 사지마비의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은 환자인 을 본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야 할 사항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2. 갑 병원 의료진이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기왕증이 있는 을의 심장질환 치료를 위한 수술을 하기 전에 마취 및 수술 과정에서 을의 위와 같은 경추부 질환이 악화되어 경추부 척수병증 또는 사지마비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고 을에게 기관삽관을 이용한 전신 마취와 흉부 거상 및 두부 하강의 자세로 장시간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 결과 을이 양측 손에 섬세한 기능 장애 등의 후유 장애를 입은 사안에서 위와 같이 경추부 척수병증에 따른 사지마비의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은
위 수술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위 수술로 예상되는 것이고, 발생 빈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경우 환자에게 중대한 생명, 신체, 건강의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술을 받지 않을 경우에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결과와 대체 가능한 차선의 치료 방법 등과 함께 환자인 을 본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야 할 사항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11월 26일 선고 2018타 221676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지. 판시사항 1.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 요지 1. 불법 행위 성립 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 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 인과관계의 유무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 법익, 가해 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 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판시사항 2. 최초 등재 제품과 동일 성분, 동일 제형의 약재가 약재급여 목록표에 등재된 경우 최초 등재 제품에 대한 약재 상한 금액 인하 제도의 취지. 판결 요지 2. 해당 투여 경로, 성분, 제형 등으로는 약재급여 목록표에 최초로 등재된 약재인 최초 등재 제품이 있는 경우 종래에는 최초 등재 제품과 동일 성분, 동일 제형의 약재, 이하 제네릭 의약품이라고 한다. 제네릭 의약품이 약재급여 목록표에 등재되더라도 최초 등재 제품의 상한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그로 인해 제네릭 의약품의 상한 금액, 최초 등재 제품 상한 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진다. 제네릭 의약품의 상한 금액도 높게 책정되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위협받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최초 등재 제품의 약재 상한 금액 인하 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약재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원활한 요양급여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화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판시사항 3. 갑 유한회사가 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을 법인이 특허권을 보유한 화합물인 올란자핀에 관한 특허 발명의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아 올란자핀이 함유된 제품을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판매해 왔는데, 병 주식회사가 갑회사 제품의 제네릭 의약품인 병회사 제품에 관하여 판매 예정 시기를 위 특허 발명의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이후로 한 요양급여 대상 결정 신청을 하여 그에 따른 결정 및 고시가 이루어진 이후 위 특허 발명에 관한 을 법인과 정 주식회사 사이의 분쟁에서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이 선고되자 판매 예정 시기를 등재 후 즉시로 하는 판매 예정 시기 변경 신청을 하였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로 갑 회사 제품의 상한 금액 인하 시행 시기가 변경되었는데, 그 후 대법원에서 위 특허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자 갑 회사가 병 회사를 상대로 갑 회사 제품의 상한 금액 인하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병 회사의 행위가 위법하다거나 병 회사의 행위와 갑 회사 제품의 상한 금액 인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3. 갑 유한회사가 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을 법인이 특허권을 보유한 화합물인 올란자핀에 관한 특허 발명의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아 올란자핀이 함유된 제품을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판매해 왔는데, 병 주식회사가 갑 회사 제품의 제네릭 의약품인 병회사 제품에 관하여
판매 예정 시기를 위 특허 발명의 존속기간 만료일 이후로 한 요양급여 대상 결정 신청을 하여 그에 따른 결정 및 고시가 이루어진 이후 위 특허 발명에 관한 을 법인과 정 주식회사 사이의 분쟁에서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이 선고되자 판매 예정 시기를 등재 후 즉시로 하는 판매 예정 시기 변경 신청을 하였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로 갑 회사 제품의 상한 금액 인하 시행 시기가 변경되었는데 그 후 대법원에서 위 특허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자 갑 회사가 병 회사를 상대로 갑 회사 제품의 상한 금액 인하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약재 상한 금액 인하로 인해 입은 불이익은 제네릭 의약품의 요양급여 대상 결정 신청이 있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초 등재 제품의 상한 금액을 인하할 수 있고 최초 등재 제품 특허의 무효 가능성이 소명되면 제네릭 의약품을 약재급여 목록표 등재 후 즉시 요양급여 대상 약재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관련 제도를 채택한 결과에 따른 것인 바 갑 회사가 갑 회사 제품의 상한 금액에 관하여 갖는 이익은 이러한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 제도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결과가 갑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하더라도 이는 병 회사의 책임으로 돌릴 것은 아니므로 병 회사의 행위가 위법하다거나 병 회사의 행위와 갑 회사 제품의 상한 금액 인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11월 26일 선고 2018다 283-315 판결 사건명 자본감소 무효 확인의 소 판시사항 1. 상법 제445조에서 정한 자본금 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판결 요지 1.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 감소에 이의가 있는 주주, 이사, 감사, 청산인, 파산관제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는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 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자본금 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법 제445조 상법은 자본금 감소의 무효와 관련하여 개별적인 무효 사유를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본금 감소의 방법 또는 기타 절차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기타 법령, 정관에 위반하거나 민법상 일반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주주평등의 원칙은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른 평등한 취급을 의미하는데 만일 주주의 주식수에 따라 다른 비율로 주식병합을 하여 차등 감자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자본금 감소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 감소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감소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판시사항 2. 소수 주식의 강제 매수 제도를 통한 소수주주 축출 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탈법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갖는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적극, 및 주식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2. 우리 상법이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소수 주식의 강제 매수 제도를 도입한 입법 취지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엄격한 요건 아래 허용되고 있는 소수 주주 축출 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탈법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갖는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러나 소수 주식의 강제 매수 제도는 지배주주에게 법이 인정한 권리로 반드시 지배주주가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상법에서 소수 주식의 강제 매수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주식 병합의 목적이나 요건 등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다. 또한 주식 병합을 통해 지배주주가 회사의 지배권을 독점하려면 단주로 처리된 주식을 소각하거나 지배주주 또는 회사가 단주로 처리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주식병합으로 단주로 처리된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사유를 소명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비송사건 절차법 제83조. 이때 단주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지므로 주식 가격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받는다는 점은 소수 주식의 강제 매수 제도와 유사하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주식병합으로 소수 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했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3. 갑 주식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한 주당 액면가를 5천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하는 1만 대 1의 주식병합을 하고, 1만 주에 미치지 못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한 주당 액면가 5천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병합 및 자본금 감소를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이를 포함하여 1만 주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사안에서 위 주식병합 및 자본금 감소가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등 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주주평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료지 3. 갑 주식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한 주당 액면가를 5천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하는 1만 대 1의 주식병합을 하고, 1만 주에 미치지 못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한 주당 액면가 5천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병합 및 자본금 감소를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을을 포함하여 1만 주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사안에서 위 주식병합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 결의와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 모든 주식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주식병합이 이루어졌고, 단주의 처리 과정에서 주식병합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주식수를 가진 소수 주주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지만, 이러한 단주의 처리 방식은 상법에서 명문으로 인정한 주주평등 원칙의 예외이므로 위 주식병합의 결과 주주의 비율적 지위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고, 달리 을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지 못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주평등 원칙의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위 주식병합 및 자본금 감소는 주주총회 참석 주주의 99.99% 찬성, 발행 주식 총수의 97% 찬성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회사의 결정은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소수 주주의 대다수가 찬성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회사의 단체 법적 행위에 현저한 불공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해당 주주총회의 안건 설명에서 단주의 보상 금액이 한 주당 5천원이라고 제시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대다수의 소수 주주가 주식병합 및 자본금 감소를 찬성하였으므로 단주의 보상 금액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불공정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위 주식병합 및 자본금 감소가 주주평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11월 26일 선고 2019-2049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판시사항 1. 환송 판결 선고 이후 위헌 결정으로 환송 판결의 기속적 판단에 기초가 된 법률 조항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환송 후 원심이나 그에 대한 상고심에서 위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없어 환송 판결과 다른 결론에 이른 경우 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원 조직법 제8조에 저촉되는지 여부. 소급. 판결료지 1. 상고심 법원이 환송 전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사건의 환송을 받은 원심은 물론 상고심 법원도 기속한다. 그러나 환송 판결 선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환송 판결의 기속적 판단에 기초가 된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하여 그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그 범위에서 환송 판결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고
환송 후 원심이나 그에 대한 상고심에서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없어 환송 판결과 다른 결론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8조에 저촉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2.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환송 후 원심이 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환송 전 원심 판결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채무자의 주장이 환송 판결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던 경우, 환송 후 원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채무자가 이행 의무의 존부 등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에 타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2.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 채무자의 주장이 환송 판결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다면 비록 환송 후 원심이 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환송 전 원심 판결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더라도 환송 후 원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에는 타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년 11월 26일 선고 2019다 209611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구 택지개발촉진법상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의미 판결 요지 개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각 법령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구 택지개발촉진법 2011년 5월 30일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은 시행자가 택지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 주차장, 운동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시행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동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3년 7월 16일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제도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 제한하기 위하여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는 공공시설이란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9월 19일 대통령령 제28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는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이란 항만, 공항, 운하,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하수도, 국어 제1호,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운동장, 저수지,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시설 제2조,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다목에 따른 시설 제3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택지 개발 사업의 시행에서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제도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 제한하기 위하여 둔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를 종합하면 택지 개발 사업의 시행에서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제도가 적용되는 공공시설이란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공공시설 중에서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운동장, 공동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택지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이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기반시설 또는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공공시설 용지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제도가 적용되는 공공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20년 11월 26일 선고 2019-211324 판결 사건명 근저당권 말소 판시사항 1. 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중요 사항을 누락한 경우의 의미 및 이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항,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법률상 제한 내지 장애로 말미암아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을 개설, 운영할 수 없는 사정이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1. 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3년 8월 13일 법률 제12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의 중요 사항을 누락한 경우라 함은 가맹계약의 체결과 유지 등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또는 가맹희망자가 일정한 사정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더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와 같은 사정 등을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단계에서 가맹희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가맹본부가 이러한 행위를 하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 내지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가맹사업법 제37조 제3항으로 준용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법률상 제한 내지 장애로 말미암아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을 개설, 운영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이 사정은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2. 갑 등이 점포를 임차한 후 을 주식회사로부터 위 점포에 관해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아 편의점을 운영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점포가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편의점으로는 운영될 수 없는 곳이라는 이유로 철거 등의 경고를 받은 후 영업을 중단하게 되자 을 회사를 상대로 가맹점 개설에 관한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한 을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안에서 가맹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을 회사가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중요 사항의 누락, 즉 정보 제공 의무 내지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2. 갑 등이 점포를 임차한 후 을 주식회사로부터 위 점포에 관해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아 편의점을 운영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점포가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편의점으로는 운영될 수 없는 곳이라는 이유로 철거 등의 경고를 받은 후 영업을 중단하게 되자 을 회사를 상대로 가맹점 개설에 관한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한 을 회사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안에서 위 점포의 입지와 같은 경우 가맹점을 개설하여 운영하더라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적인 편의점 영업은 할 수 없고 공장 종업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인 구내 매점 형태의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은 가맹계약의 체결과 유지 등 가맹 희망자의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또는 가맹 희망자가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더라면 가맹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갑 등이 가맹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을 회사에 이를 문의하였음에도 을 회사가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3년 8월 13일 법률 제12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중요 사항의 누락, 즉 정보 제공 의무 내지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위 계약의 해지에 이르게 된 귀책 사유가 을 회사에 있지 않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11월 26일 선고 2019다 249831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판시사항 임대차 종료 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원칙적 소극 위와 같은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의 소재 임대인 판결 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이루어지면 종전 건축물의 소유자나 임차권자는 그때부터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없고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사업 시행자는 소유자, 임차권자 등을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정해진 2주 기간 내에 세입자를 건물에서 퇴거시킬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시 이미 구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이루어졌다면 임대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건물 철거를 위해 건물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어 구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2018년 10월 16일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상가 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때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일정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비구역 내 건물을 사용, 수익하는 데 별다른 법률적 제한이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정비사업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임대차 종료 시 단기간 내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이루어질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인이 건물 철거 등을 위하여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구 상가 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임대차 종료 시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등으로 구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의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대법원 2020년 11월 26일 선고 2019다 262-193 판결 사건명 임금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 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처분 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및 단체 협약과 같은 처분 문서를 해석할 때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판결 요지 1. 처분 문서는 진정 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헌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 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헌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단체 협약과 같은 처분 문서를 해석할 때에는 단체 협약이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단체 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해서는 안 된다. 판시사항 2.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관계에서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차별적 처우의 의미 및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 요지 2.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관계에서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한 것을 가리킨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고용 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 조건 등의 결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3. 동일 가치의 노동의 의미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 요지 3. 일반적으로 동일 가치의 노동이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서로 비교되는 근로자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따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 가치의 노동인지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과 작업 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 경력, 근속 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4. 갑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중고등학교에서 사무행정, 시설관리 등 업무를 지원하고 학교 회계에서 보수를 받아온 교육공무직 호봉제 근로자인 을 등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채용된 일반직 공무원 등과 비교하여 근속 승진에 따른 본봉 인상분과 이에 연동되어 증액되는 정근수당 등 시간 외 근무수당 정액분 1, 2월분 본봉 인상분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호봉제 근로자들을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단체 협약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지방자치단체가 위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 을 등을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처우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규정한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4. 갑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중고등학교에서 사무행정, 시설관리 등 업무를 지원하고 학교 회계에서 보수를 받아온 교육공무직 호봉제 근로자인 을 등이 단체협약에서 호봉제 근로자의 임금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등을 준용하되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채용된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 및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동일한 사업 내에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도 일반직 공무원 등과 비교하여 근속 승진에 따른 본봉 인상분과 이에 연동되어 증액되는 정근수당 등 시간 외 근무수당 정액분, 1, 2월분 본봉 인상분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호봉제 근로자들을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단체협약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단체협약에서 말하는 준용의 의미는 호봉제 근로자 보수액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전체를 호봉제 근로자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호봉제 근로자에게 근속 승진 제도를 적용하거나 그에 맞추어 호봉을 재산정하여야 할 당위성을 찾기 어려운 점, 호봉제 근로자들의 시간 외 근무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되는 점, 학교의 회계 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나므로 을 등이 매년 3월 1일부터 인상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에 비추어 갑 지방자치단체가 위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 을 등을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처우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규정한 단체협약 규정이 호봉제 근로자들 사이에 적용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호봉제 근로자와 일반직 공무원 사이에도 적용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일반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어 근무 관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무원 법령이 적용되는 공무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근로자인 을 등과 비교할 때 채용 형태 등의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해 권한과 책임 등에서도 일정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지방자치단체가 위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 을 등을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처우한 것이 위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11월 26일 선고 2019다 276307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가 2018년 8월 30일 선고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조작 의혹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위 제3호, 제4호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위헌 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치는지 여부, 적극 및 위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제766조 제2항이나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1.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이하 과거사 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조작 의혹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위헌 결정의 효력은 과거사 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 조작 의혹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위헌 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친다. 따라서 그러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구예산회계법 1989년 3월 31일 법률 제41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2.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참작하여야 할 요소. 판결요지 2.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 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 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 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 판시사항 3. 불법 행위 시와 변론 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지나 통화 가치 등의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 채무의 지연 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 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 경우 사실심 변론 종결 시의 위자료 원금도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적극 제1심 판결에서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제1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하였는데 항소심이 이를 그대로 유지한 경우 위자료 배상 채무의 지연 손해금은 제1심 변론 종결일부터 발생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3. 불법 행위 시와 변론 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지나 위자료를 산정할 때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 종결 시의 통화 가치 등의 불법 행위 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예외적으로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 채무의 지연 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 종결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처럼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 채무의 지연 손해금이 사실심 변론 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불법 행위 시부터 지연 손해금이 가산되는 원칙적인 경우보다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적절히 참작하여 사실심 변론 종결 시의 위자료 원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제1심 판결에서 위와 같이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제1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하였는데 항소심이 항소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새로이 위자료를 산정하지 않고 제1심 판결의 위자료 액수를 그대로 유지한 경우 위자료 배상 채무의 지연 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일인 제1심 변론 종결일부터 발생한다. 판시사항 4. 헌법재판소가 2018년 8월 30일 선고한 구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위헌 결정의 효력이 그 결정 선고 전 구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관하여 위헌 여부 심판 제청이 이루어진 사건에 미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4. 구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015년 5월 18일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주화 보상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구 민주화 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 결정은 위와 같이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가분적 부분인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일부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일부 위헌 결정으로서 법원에 대한 기속력이 있다. 이러한 위헌 결정의 효력은 그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 제청이 이루어진 사건에 미친다. 대법원 2020년 11월 26일 선고 2019다 298222 298239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 비용 반환 등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의 의미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의 경우 명의 신탁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재산세 과세 기준일 당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 요지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나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명의 신탁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명의 수탁자와 사이에 명의 신탁 약정을 하여 소유자로부터 바로 명의 수탁자 명의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의 경우 명의 신탁자의 매수인 지위는 일반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 지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명의 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재산세 과세 기준일 당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판시사항 2. 과세관청이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된 명의 수탁자에게 재산세 부과 처분을 하여 명의 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명의 신탁자나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세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소극 및 이는 양자간 등기 명의 신탁 또는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의 명의 수탁자가 명의 신탁된 부동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위 부동산을 이용한 임대사업으로 인한 임대소득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2. 과세관청이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된 명의 수탁자에게 재산세 부과 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명의 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하였더라도 명의 수탁자가 명의 신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세 상당의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법리는 양자간 등기 명의 신탁 또는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의 명의 수탁자가 명의 신탁된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해당 부동산을 이용한 임대사업으로 인한 임대소득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0년 11월 26일 선고 2020다 244511 판결 사건명 구상금 판시사항 1. 의사가 진찰, 치료 등의 의료 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 의무의 정도 및 주의 의무의 판단 기준이 되는 의료 수준의 의미와 평가 방법 의사가 행한 의료 행위가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의료상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극 의사의 질병 진단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지 및 합리적인 조치들 중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인지가 의사의 재량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유지 1. 의사가 진찰, 치료 등의 의료 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 의무는 의료 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 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의료 행위의 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 행위 당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 상식을 뜻하므로 진료 환경과 조건, 의료 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사가 행한 의료 행위가 그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를 진찰, 치료하는 등의 의료 행위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의사의 질병 진단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요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는 의사 스스로 환자의 상황, 기타 이에 터잡은 자기의 전문적 지식, 경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이난 그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해당 의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며 반드시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2.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그와 같은 손해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위와 같은 경우에도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 책임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2.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 행위 과정에 주의 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손해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 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아니한다. 대법원 2020년 11월 26일 선고 2020-253379 판결 사건명 계약금 반환. 판시사항 1.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감액 사유에 관한 사실 인정이나 감액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이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와 경위,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이때 감액 사유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감액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판시사항 2. 구체적인 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합의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 대상인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와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을 말한다. 구체적인 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합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 대상인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3. 갑 주식회사가 진행한 공매 절차에서 을 주식회사가 부동산을 낙찰받아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매 공고문과 매매 계약의 내용에 매매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처분 금지 가처분은 매수인의 책임으로 처리, 해결해야 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던 경우 위 공고문과 매매 계약이 약관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위 특약이 포함된 공매 공고문 등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 대상인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3. 갑 주식회사가 진행한 공매 절차에서 을 주식회사가 부동산을 낙찰받아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매 공고문과 매매 계약의 내용에 매매 계약 이후 발생하는 처분 금지 가처분은 매수인의 책임으로 처리, 해결해야 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던 경우 위 공고문과 매매 계약이 약관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매매 계약 이후 설정된 처분 금지 가처분의 처리를 매수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내용은 공매 공고문과 매매 계약의 일부 조항에 포함되어 있는데 모든 부동산에 관한 공고문에 일률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개별 공매 목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물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고 매매 계약의 내용도 위 부동산에 한정하여 개별적으로 정해진 것으로서 갑 회사가 다수의 상대방과 동종의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할 목적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갑 회사가 공매 공고문과 매매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은 공매 절차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다수의 상대방과 동종의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기 위해 미리 작성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 특약이 포함된 공매 공고문 등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 대상인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